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 괜찮습니까? 구성면이나 위험성에 봐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 성장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보니까 가계부채 전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올해 1분기 보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만 12.4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서 혹시 한국은행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양날의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서민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쪽에 자금을 어려워하신 분들한테 보증이나 이런 걸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나가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나간 주택담보대출이 또 가격을 올리면 또 대출을 더 봐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고리도 있기 때문에 양쪽 면에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측면 두 면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경제당국이 부동산 경착륙을 유발할 수는 없다라는 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너무 많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가 건전성 지표를 좀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 한국은행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경제 위기 요인으로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부분이 대표적일 겁니다. 지금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나 우리 기준금리 인상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빠져들면서 계속해서 우리 경제 위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잔액은 5.5조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게 평가되지만 연체율이 17.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잔액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고려하실 때 우리 부동산 PF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1년 반 전에 비해서 저는 그동안의 정책 효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연착륙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고 지금 저희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안이 제대로 되면 순조롭게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보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의 여러 증권사의 이제 연체율이나 이런 통계들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업종별로 은행, 증권별로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하지만 사실 개별 회사의 위험도나 연체율 같은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보면 거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한 금융회사의 위기가 사실 굉장히 큰 경제 전반의 위기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우리도 레고랜드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동양증권 사태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최근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요즘 금융감독 업무가 주로 금감원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공동검사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2019년도 정도까지에는 한은에서 보통 이제 은행 16개사, 증권사는 한 3개사 정도씩으로 계속 공동검사를 해오셨는데 지금 2022년 이후에 보면은 그 공동검사를 수행한 사례가 확 떨어졌습니다.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들이 꽤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 PF 부실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거시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공동검사를 좀 축소하시는 거는 직무를 조금 소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검사 나간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네, 저희 보니까 2023년에 9개사, 은행 9개사, 증권 1개사 이렇게 나가셨네요. 그래서 2022년에도 동일한데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이유나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작년에 더 관점을 뒀던 것은 그 은행은 굉장히 건전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더 초점을 맞추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저희가 MOU를 맺어서 정보를 수시로 받으면서 하는 것을 진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하진 않지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부동산 PF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 교환과 협력은 더 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비은행 예금기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MOU를 한 부분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지 금감원 금융위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약간 뭐 너무 학술적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지만은 사실 금융이나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굉장히 강한 기관이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가지고 좀 휩쓸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 같으면 저축은행 굉장히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저축은행 부실도 있었던 적이 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거치면서 또 그것이 금융권 감독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쳐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총재께서는 과거에 초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시고 지금 또 한원 총재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 같은 굉장히 사실상 단임제에 가까운 대통령의 임명권이 굉장히 강한 이런 기관들이 지금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 현재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어느 한 모델이 좋다는 그 견해는 없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주로 감독을 하다가 네. 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영란은행도 이렇게 예, 하고 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감독 기능이라는 것이 은행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비은행 예금기관, 예금 취급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검사나 자료 제출을 요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하라 의원님.